도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갈지, 가게 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저희 취재진을 만난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공개 간담회 자리는 아니었지만 발언의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관계자가 양국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평가하다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 속된 표현까지 쓴 겁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자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주재국 정상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그것도 상대국 언론인 앞에서 쓰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관계자는 잠시 뒤 실례했다라고 사과하긴 했지만 이후로도 다른 주장들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라는 두 숙제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문 대통령이 오면 정중히 맞이하겠다고 한 스가 일본 총리의 발언도 외교적인 표현일 뿐이란 주장 등입니다. 사안이 엄중하고 파장이 큰 만큼 저희는 오늘도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도 이후 일본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오늘 새벽 대사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며 소마공사에게 엄중한 주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TBC가 보도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논란도 영향을 끼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면서 소마공사의 발언으로 인해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방일과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 스가 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를 건전히 되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外務大臣が勤務地での在任期間なども考慮した上で適材適所の観点から判断を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 네, JTBC 박소연 기자입니다. 그때 느꼈던 비현실적인 감정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나온 거지? 굉장히 좀 아찔했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나와서 대화의 내용을 복귀했는데 단순히 그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의 그런 성적인 비하 표현이 담긴 그 표현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발언을 내뱉고 나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맥락을 취진에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부적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위안부나 아니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숙제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한국 정부만 열을 내고 있다거나 그렇게 폄훼하는 내용들로 했습니다. 물론 이 보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고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이 한일 관계, 그러니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이 한일 관계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파장은 예상 외였습니다. 예상 밖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본 대사관 명의로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일본 관방장관이나 일본 총리도 사과 표명과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여부를 고심하던 부분에 있어서 결국 방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면서 JTBC의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청와대가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 이후에 뒷맛이 좀 깔끔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일본 고위 관계자의 발언 파문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여러 고민을 낳게 했고요. 또한 이 한일 관계가 파장은 한일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고민에 들게 하게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 이달의 기자상 영광을 준 방송기자연합회에 감사의 마음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의 강정규 기자입니다. 먼저 저희 이번에 어시장의 법칙이라는 그 탐사 보도물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쟁작들을 보니까 좀 쟁쟁한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 수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못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조금 이슈와는 좀 먼 주제였고 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그 각 언론 공장의 생산 환경에서는 좀 나오기 힘든 제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 어시장 관련, 그러니까 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취재를 해보니까 모수는 굉장히 뚜렷했고요. 그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주제였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체제 속에서 이제 기득권을 형성하고 변화를 또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좀 알려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YTN의 기획탐사팀에 와서 사실상 처음 데뷔한 취재물이었거든요. 그런 작품이 어쨌든 수상의 영예를 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또 한 번 드리고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 자체가 좀 낯설고 또 업계 내부의 어떤 그들만의 이야기로 갇혀있는 성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대중적인 문제, 대중적 관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복잡한 얘기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좀 취재했던 것들을 많이 덜어내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고민의 과정을 사실 영상물로 응축적인 영상물로 표현해준 영상 기획팀의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취재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고한석 팀장 그리고 김문혜 선배 비롯해서 앞에서 끌어주신 모든 선배들과 또 뒤에서 밀어준 우리 후배들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기 수상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수산물 도매시장 취재하다 보니까 낮밤이 바뀐 취재를 좀 많이 했거든요.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수산물 시장들 다녔는데 그때 같이 고생 많이 해준 우리 여기 VJ 이경만 씨 그리고 오디오맨 김규찬 씨 그리고 또 안에서 취재 지원 많이 해준 김미아 리서처 그다음에 윤영채 인턴 기자 같이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소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되면서 이번 주 전력 수요가 올 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를 조사해 봤더니 2005년 낮 12시에서 2020년에는 오후 5시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력 거래소엔 잡히지 않지만 이렇게 집들마다 또 소규모 공장마다 설치해 놓은 태양광 패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여름엔 원전 4기에 맞먹는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의 현 주소를 먼저 김윤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 전국이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안에 갇혔어요. 대정전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더워서 에어컨 가동이 가장 늘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력거래소 전력 수요는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치를 찍은 시간이 달랐습니다. 오후 3시가 아니라 오후 5시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무더운 때가 아니라 2시간 늦어진 겁니다. 산업부 자료를 보니 2010년에도 2015년에도 오후 3시였던 피크타임이 2016년부터 오후 5시로 옮겨갔습니다. 왜 달라졌을까? 전문가들은 전력 거래소에서 잡히지 않은 숨은 전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곳곳에 엄청나게 깔아놓은 태양광 패널들이 생산한 전기입니다.
큰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현재 4기가와트, 원전 4개 규모입니다. 그런데 가정집이나 작은 공장이 설치한 태양광 패널들은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합니다. 이런 걸 비계량 발전량이라고 합니다. 2017년 3.9기가와트에 불과했던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은 올해 최소 15기가와트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5개 맞먹습니다. 전력당국은 이런 비계량 태양광이 피크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태양광이 필요한 전력을 충당해주니까 오히려 해가 기우는 오후 5시로 피크 타임이 바뀐 겁니다. 1시, 2시는 태양광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태양광으로 전력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끄집어 내면은 실제로 소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크타임 관리에서 톡톡한 역할이 확인된 태양광. 하지만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아직 정확한 발전량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김윤미 기자입니다. 이번 보도는 개인적으로 매우 즐겁게 작성하고 일했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수치들과 처음엔 알지 못했던 수치들과 그래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과학 문제 풀듯이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그 속에 있던 숨은 의미들이 드러나면서 그걸 취재하면서 매우 개인적으로 뜻깊고 보람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단순히 그냥 재밌게 일했는데 이걸 상까지 받아서 오늘 너무 기쁘고 또 그냥 고생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오늘 심사위원분들께서 꼼꼼히 취재했고 의미를 잘 살렸다 이렇게 헤아려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기사는 지금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가 발전하듯이 후속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숨은 퍼즐이 또 뭐가 남았는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서운 사풍에 얼어붙은 협곡. 강물을 따라가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들. 눈이 오고 햇살에 녹아 내리길. 꽃이 피고 다시 지기를. 50만 번 반복하며 자연이 빚은 예술 작품. 그 비밀의 열쇠를 신비롭게 품고 있는 곳. 한탄강입니다. 큰 여울이라는 뜻의 한탄강은 북한 땅인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해 철원, 포천, 연천 지역을 거쳐 임진강으로 합류하는데요. 본류와 지청 곳곳에 놀라운 비경들을 품고 있죠.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현무암 주상절리와 특별한 화산 지형들이 가득합니다. 원시림 같은 곳을 지나니 가슴이 탁 트이는 아름다운 한탄강과 마주합니다. 아, 정말 절경이네요. 웅장한 바위가 모두를 압도하는데요. 한탄강의 명소 화적연입니다. 야외 객석에 앉으면 우주 전체가 공연장이 되는데요. 큰 비가 내렸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한 공연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강영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1년 동안을 그 한탄강 철원 포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질 명소들을 취재를 했어요. 근데 한탄강은 들어보긴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멋진 곳이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했구나.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했다는 의미는 그 지질을 보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 관광도 늘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다큐를 보시고 가셔도 좋고 그냥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탄강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같이 고생을 많이 하고 좋은 작품 만들려고 노력했던 우영택 차장이 수상을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모든 공은 우영택 차장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한 가정집에서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의 한 주택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주택 안에서 10대 중학생 A군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헤어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행된 백 씨는 살해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48살 백모 씨로부터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A 씨. 백 씨에게 지속적인 위협과 폭행을 당해 지난 5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여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아들이 죽고 난 뒤에야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경찰 측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도내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경찰이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재검토 끝에 오늘 피의자 백광석, 김신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48살 백광석, 46살 김신남.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백 씨와 김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이 대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낀 채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하나뿐이에요. 엄벌한 처벌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찰청은 뒤늦게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험성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CCTV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이번 취재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었고요. 또 아무 죄도 없었고, 심지어 살해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잔혹했어서 보도를 이어가는 한 2, 3주 동안은 자꾸 밤에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유족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이제 어머니가 된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유족분들께서도 마음을 좀 잘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해주셨고, 그래서 보도를 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경찰에 굉장했던 부실 수사 문제, 그리고 허술했던 신변보호 관리 체계를 건질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도 이후에 경찰청에서도 대책 마련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주경찰청에서도 신변보호 관련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개선된 대책을 내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 경우에는 이 대책이 경찰청에서 이제 전국화 시킨다는 대책 마련 이야기가 나왔고요. 끝으로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이제 선배, 후배 기자분들이 계신데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힘내시고 저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입찰에서 어떻게 유령 업체들이 판칠 수 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 내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조달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3개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두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등록한 주소지가 같아 실제로 찾아가 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간판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90% 정도 찾아가시면 되겠네. 거의 다 그래요. 한 개, 항상 오가지고 입찰 보는 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대구시 내 급식업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건 대구시가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한 지난 2019년부터입니다. 이전 3년 동안에는 한 해 평균 신규 등록업체가 31개에 불과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2배 가까운 50개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대구시 내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이용하는 조달청 나라장터는 이런 유령 업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현장 조사나 관리 장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국 초중고의 92%는 현장 점검과 신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교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이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구 지역 학교는 이용 비율이 48%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교육청은 뒤늦게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 조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 급식에 특화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학교에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할 생각이고요. 대구시 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465곳, 연간 급식 시장 규모는 1,582억 원에 이릅니다.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들의 입찰 경쟁 과열이 아이들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TBC 남유주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조금 마음 아팠던 점이 있다면 제보자분이 저희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전에 교육청도 방문을 하시고 검찰청, 경찰청 다 방문을 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도와달라, 고쳐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도 움직이지 않아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왔다, 언론사를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참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이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또 대책이 세워질 수 있어서 대책을 끌어낸 건 또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는 했지만 정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울 마음은 정말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늦게 방송기자연합회 수습기자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거의 다 모든 취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웃는 얼굴로 함께해 주신 우리 영상취재 기자 고대승 기자님하고 또 같이 계속해서 고생해 주셨던 저희 AD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